K 방산 어쨌든 방산 우리 무기들이 또 많이 가 있다고 하니까 특히 천공2가 뭐 요격률이 90%다. 요로에서 굉장히 많이 현재되고 있는데 이 천공2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천궁2는 우리가 패트리엇 한국판 패트리엇이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호크 중거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천궁 기존의 천궁이 이제 호크를 대체하는 중거리 대공 미사일이고 이것을 더욱 개량해서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한 천궁2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군에도 지금 대량으로 배치가 되고 있고 UAE와 사우디가 이것을 10개 포대씩 구매를 했는데 마침 UAE의 2개 포대가 지금 전력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항공기는 물론이고 탄도미사일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투발하는 거의 모든 유형의 항공체를 다 요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바이에서 촬영된 관광객들이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은 이 천궁이 맞아요. 실제로 동원돼서 그 이란의 드론을 그리고 순항 미사일을 잡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란이 워낙에 많은 물량 공세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UAE는 호르무즈 해협 바로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단거리다 보니까 가장 많은 미사일과 드론의 표적이 되다 보니까 탄이 부족해서 추가로 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에는 조금은 주려는 모양입니다. 최근 보도가 30여 발 정도를 긴급하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 합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패트리어트보다 더 이 천공2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 좀 비교 우위가 있는지. 일단 패트리엇은 너무 비쌉니다. 패트리엇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파편식으로 탄도미사일을 잡는 GMT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격 방식으로 잡는 MSE 버전이 있는데 이 MSE가 가장 최신입니다. 40에서 50km 정도 사거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한 발에 90억입니다. 자 그런데 천궁2 같은 경우에는 한 발에 15억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물론 사거리는 그거보다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그 각 가성비 면에서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또 이 15억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천궁 미사일은 미사일 자체에 레이더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요격 무기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구매에 대한 기대도 또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전망이 좀 있나요?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이 중동 국가들이 대부분 다 패트리엇을 씁니다. 근데 패트리엇을 써보니까 일단 발당 가격이 너무 비싼 것도 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주문을 하면 이게 주문량이 너무 밀려 있고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몇 년씩 걸립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전쟁 발발하기 전에 760발을 발주를 했는데 아직 단 한 발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좀 빠르고 가격이 싸고 그리고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목적에서 천궁2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 UAE와 사우디가 이것을 또 굉장히 요긴하게 썼기 때문에 그 주변국들도 추가적으로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보니까 천공2와 더불어서 또 다른 장거리 요격체인 LSM, 아니 LSM. LSM 네. 또 덩달아 주목받고 있는데 LSM 또 어떤 무기인지. LSM은 한국판 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때는 탄도미사일이 상승 단계, 중간 단계, 종말 단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중간 단계와 종말 단계에서도 상층, 하층이 있습니다. 하층은 천궁이 맞고요. 상층은 기존에 사드가 맡았는데 이 사드만큼의 수준을 갖는 자체적인 요격 무기를 개발하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LSM입니다. 그래서 천궁보다는 사거리가 훨씬 길고요. 150에서 200km 정도 되고 요격 고도도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완성이 되면 미국이 패트리엇과 사드를 가지고서 다층 방공을 하듯이 우리도 다층 방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번 전쟁에서 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되게 활약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현재까지 보도가 나온 것은 천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UAE라든가 사우디가 이란에 대한 공격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주목해야 될 게 CTM-290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쪽에 판매한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사거리 290km짜리 그러니까 호르무즈 건너편에 이란 해안 전략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이 수출이 됐는데 이것이 이들 국가가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또 각광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 미국은 이란에 대한 레짐 체인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친미 정권으로 친서방화가 돼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의 무기들을 교체를 하겠죠. 아마 여기서도 K방산에 엄청난 시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조금 이거 씁쓸하다고 해야 될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좋은 가성비 좋은 무기들 많이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 실제 전력화에 대한 무기 어떤 체계 로드맵을 만들진 않고 한마디로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내부 비판은 혹시 없나요? 요걸 우리 군 전력화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부 비판은 없었나요? 군에서는 사실은 높은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고가 굉장히 굳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K방산이 잘 되는 것은 정부에서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업체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하는 무기들을 보면 뭐 K2 전차 같은 경우에도 수출용 사양이 더 좋습니다. FA50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폴란드나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그 사양들을 보면 기존에 우리 군이 쓰고 있는 FA50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좋습니다. 즉 업체들은 해외 트렌드를 바로바로 따라가면서 가장 좋은 사양으로 해서 이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일단 해외 트렌드를 읽는 것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좀 보면서 우리 군 좀 높으신 분들도 좀 각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무기를 빨리빨리 결정해서 우리 전력화에 어떻게 쓰게 하고 그 물량을 어떻게 맞추기 위해서 생산 이렇게 하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많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예산이 돼야죠. 예산을 만들어서 무기를 사야 되는데 그 여러 나라가 무기 체계를 살 때 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과거에 판매 사례가 있느냐, 응용 사례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각국은 자기들 나라가 만든 무기 중에 정말 얼토당토 않은 그런 무기들이라도 이것을 좀 많이 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그 현대 로템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차륜형 장갑차를 개발했는데 한국군에서는 이것을 사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우리가 레드백 수출에 성공을 네. 했죠. 이 레드백 장갑차가 K21을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K21과 레드백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보면은 K21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수출용 무기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의 판매 실적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 제조국에서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제안서를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K방산을 육성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국내 무기를 좀 더 사는 그런 정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주한미군 무기 좋은 게 많이 쓰니까 뭐 위기성을 덜 느껴서 그런 걸까요? 관료제 때문이 가장 큽니다. 일단은 소요 제기를 하면 미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요 제기를 하면 다음 주에 그 무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소요 제기를 하면 정말 짧은 거는 1년, 2년 정도 걸리고 정말 긴 건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미 전력화를 하고 나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무기가 전력화가 되죠. 아까 좀 언급해 주신 했는데 어떻게 좀 끝맺음이 일단 뭐 시점을 어느 정도로 좀 잡고 계시는지. 지상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이권 조직들의 그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란 내부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경파와 협상파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파고들어서 최대한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레짐 체인지를 하려고 들 거고요. 일단 지금 기존의 신정 독재 정권은 뭐 길어봤자 한 달 이내면은 종식이 될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 과거의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적국 수도에 깃발을 꽂은 그 다음부터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진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란 미국 전쟁을 돌이켜 봤을 때 이것이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군에게 좀 시사한 점, 우리 군이 조금 참고해야 하는 점, 뭐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전쟁이 발발하면 그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전쟁이라도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타산지석, 반면교사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보고 배워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있으면 아 저게 왜 저렇게 실패했을까? 우리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은 그렇게 해외에서 어떤 교전 사례라든가 전쟁 사례들을 분석하고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에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혹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좀 느끼셨는지? 거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그야말로 그 경천동지할 만한 엄청난 전쟁 양상의 변화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따라갈 생각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외부 사례를 좀 적극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좀 리스크나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은 정보요원이라든가 군 요원들을 현장에 보내서 그쪽에서 교류를 좀 하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온 그 데이터들을 그냥 썩히지만 말고 실제 야전 지휘관들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춰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앞서 말씀하셨던 그냥 방산을 수출로만 보지 말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를 우리가 직접 전력화하는데도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이런 거 다 포함되는 네,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이희로 사무국장님이랑 미국 이란
전쟁에 대해서 특히 군사학적 관점에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